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이 왜 위험한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제가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우리가 자산 시장이 지금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현금화를 하고 있거나 달러를 지금 많이 사모으고 있죠. 금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산에다가 어떤 투자를 계속해서 자산을 불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기사를 보면은 통제불능 가계부채 자산시장 거품 붕괴 부메랑 되나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우리가 10년 주기마다 이렇게 주기별로 한 번씩 와줘야 이게 자산 우리가 위험성을 알고 이런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고 또 이제 자제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우리가 바베탑을 샀듯이 계속 샀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 한꺼번에 그죠? 이게 예? 바벨탑처럼.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이야기해 오는 거는 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이 자산 시장이 안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자 부채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채가 갚을 능력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죠? 갚을 능력이 되면은 금리가 조금 오르든 안 오르든 그죠? 상관없이. 근데 자 그러면은 부채를 갚으려면은 내가 소득이 늘어야 되죠. 그죠? 소득이 빨리 늘어야 되죠. 많이. 그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죠? 알바할 그 취업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자산만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5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10억짜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10억짜리를. 그런데 부채가 그만큼 10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데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자산을 옛날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산만 늘어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30, 20, 30 세대들은 자산이 없었잖아요. 그죠? 큰 자산이. 그런데 자산이 오르고 나니까 이제 막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막 대출을 떼가지고 자산을 산단 말입니다. 그 자산이 좀 오르겠죠. 그죠? 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내릴 사람도 있을 거고, 늦게 들어가고. 근데 이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죠. 지금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은 빚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대출 엄청 냈는데, 그 빚을 내가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갚을 능력이 되면 상관없는데, 이 갚을 능력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빨리 늘어나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과거에는 그저 우리가 부채를 많이 내도 계속해서 자산이 증가했고 그죠 은행 이자도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은행 이자도 없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 투자 상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현 정권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부채를 증가시켰죠. 그죠? 우리가, 돈을 풀어가지고, 개인의 부채가 증가를 시켰죠. 그죠? 가계부채를. 그래서, 명명만 지금, 환자인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그 경제는 환자가 이제 환자인데,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가 코로나 전국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소득 주도 성장, 그죠? 제일 처음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돼 가지고 이 그때부터 자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개인의 자산 시장이 그죠?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물론 상위 1% 부자들은 계속 더 늘어났지만은 하위 80%, 90%는 대부분 다 일자리가 줄어든 사람이 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서민들이 그죠? 하위 50%는 더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산은 자꾸 증가하니까 일단은
그 자산 시장에 뛰어들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뒤늦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30, 20, 30 세대들은 일단 대출이 되니까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30 세대가 20, 30 세대가 가장 많이 부동산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사거나 주식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했잖아요. 무너지는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아니 신념이 아니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 자산은 나는 나중에 가면은 하위층으로 밀려난다 이거죠. 그죠? 내가 내 소득은 내가 자산은 줄어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처를 찾죠. 그런데 그 자산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단 말입니다. 이 성공할 확률이. 그래서 계속해서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 빚이. 근데 이 빚이 늘어난 게 그죠? 빨리 내가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갚아 나가면 상관없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런 것이 있다가 계속해서 그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제동을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동을 안 걸면은 계속해서 대출을 더 받아갖고 자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거란 말입니다. 연끌, 비투로 연평균 증가율 10% 육박했다는 연평균 비투로, 연끌, 비투로 연평균 증가율 부채가 세계 최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빅테크, 핀테크 주도 쉽고 빠른 대출도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가계빚 급증세가 통제불능을 쳐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시장 거품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도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 빚을 내서라도 하지 않으면은 나는 밀린다 이거죠. 나는 사회적으로 나는 뒤처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젊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죠.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암암적으로 그때 많이는 안 했는데 조금 이제 경력이 쌓인 사람들은 주식 해갖고 자기 이제 소득을 좀 버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용돈벌이를 하는 정도 수준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 방에 다 날라갔죠. 그죠? 아예 안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꾸준하게 이제 살아가는데 뒤늦게 그죠? 들어가가지고 막 따라가가지고 재미를 좀 본단 말입니다. 조금씩. 그런데 이게 자산 시장이 자꾸 처음에 재미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커진다면 투자 금액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이래갖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름이라는 게 왜 돈을 잃습니까? 투자도 사실은 노름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만 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처음에는 조그만 돈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일단 조그만 돈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위험 부담도 없고 하니까 막 재미삼아 한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자꾸 수입이 좀 늘다 보면은 자꾸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금액이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 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50만원을 벌을 때 하고 1000만원을 투자해서 500만원을 버는 거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100만원 투자해갖고 50만원을 벌었을 때 내가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1억을 투자했으면 안 그래 빚을 더 냈어 내가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투자 금액이 커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런 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거는 급히 풀린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 대비 3배나 빠르다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가 3배나 빠르다는 겁니다. 이른바 연끌과 비트로 대변되는 가계부채 폭증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다하고 있다. 과거에도 자산시장 거품은 필연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자산시장은 금융위기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몇 번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죠? 이로 인한 시스템 위기는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졌다. 과거 카드 부실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무차별적 신용 확대가 불러온 위기였다. 자, 무차별 신용 확대란 말입니다. 이 부채가 넓다는 것은
누군가 대출을 많이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젊은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은 사실 대출을 그렇게 많이 썩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 자산을 벌은 걸로 투자하고 이제 재산을 늘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한때는 자산을 그죠? 투자를 그렇게 했죠. 저도. 젊었을 때는. 왜냐하면 남들 집값 올라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받아, 나도 이제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현금도 없는데 80% 대출 내가지고 집을 샀죠. 그죠? 그것도 두 채씩이나 샀죠. 두 채씩이나. 한때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 한동안 좀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산 가격 급등은 각국 정부 유동성 확대 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문제는 이제 다 각국이 전부 다 유동성이 확대됐는데 국내 가계부채의 경우 전 세계 최악으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게 지금 돈을 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가계부채 규모는 약 1765조 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8%면 엄청난 거죠. 그죠?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 경제 성장률 3.1%의 2배를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0.4%. 자, 월 소득은 0.4%밖에 안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부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하위층들은 서민들은 도로 줄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지금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많이 내놓고 있죠.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1.5%로 1년 만에 11.4포인트 급등했다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구성을 보면은 가계부채가 보통 주택담보가 우리가 30% 정도 들어가고 임대보증금은 27%, 개인사업자 17%, 신용대출 10%, 전세자금 5%, 비주택담보 5%, 신용판매 할부금융 4%. 그러니까 주택담보가 그저 지금 30% 되고 임대보증금하고 주택에 지금 57%가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주택대출이 이게 또 개인사업자들이 주택을 대출받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들이 돈이 필요할 때 그 주택을 담보로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집을 왜 사느냐 하면은 집을 사가지고 최대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쓰는 목적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가 개인사업자 대출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기존 통계에서 누락된 개인 부채를 합하면 국내 가계부채가 3천조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3천조. 이 통계에 누락된 부채도 있단 말입니다. 왜? 제2금융, 제3금융, 그리고 뭐 또 사채, 그죠? 이런 게 있다, 얘기입니까? 그래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포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과 임대보증채무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는 3,170조 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230%. 가처분 소득 대신 가처분 소득보다 230%나 많다는 겁니다. GDP 162%에 이른다는 거예요. GDP 우리나라 1년간 경제 규모보다 160%나 된다는 겁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 금고 수준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자, 국제 BIS의 금고 수준이 2배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세도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국 대비 3배 육박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5년간은 지금 OECD 선진국에 대비해서 3배나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이걸 도표를 보면은 한국이 지금 42%, 스웨덴이 33%, 스웨덴도 프랑스도 많이 늘었는데 캐나다도 26%인데 호주, 독일 20%, 미국 17%, 미국이 그렇게 돈을 풀었대도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42%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죠, 그죠? 고성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가계빚 대책 모든 수단을 동원 제2금융권 느슨한 대출 규제 선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려 하고, 그죠? 이렇게 금융위원장은 지금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제. 대출을 이제 줄이겠다, 이거죠. 고성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가계부채의 전쟁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은행권만 그 은행권인데 2020년 7월 달에 936조 5천억인데
1년 뒤인 2021년 7월 달이 1040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매년. 그래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이야기는 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이야기해봤자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는 규제 들어가는데, 근데 현 정권은 지금 보세요. 자기 현 정권 임기 내까지는 이 규제 정책을 하나도 대출 규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 이후로 보면은 모든 정책을 7월달 이후로 다 밀어놨단 말입니다. 내년 지금 현 정부 그저 정권 지나서 문제가 터지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동산 그저 우리가 저번에 부동산 세금도 그저 지금은 조금씩 올리다가 또 2023년 내년 6월 2023년부터 대폭 올라가게 만들어놨고, 자, 대출 규제도 그죠. 대출 규제도 2023년 7월 달부터 그죠. 7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땡기겠다는 거죠. 고성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 정권에 이제는 원하는 대로 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위원장이. 안 그러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거죠. 이 나라가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가계부채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자, 금리도 올라가고 가계부채 대출을 제한하면은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위험해지는 사람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자산이 폭락하면은 떨어지면은 위험해지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 때 이런 상태가 오면은 위험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어느 정도 수익을 받다 싶으면은 좀 빠져가 있는 게 또 한 발 물러서서 있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오른장에 계속 따라 올라가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 시장이 한 번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한 투자, 그죠? 내가 자산을 지키는 훈련부터 문제가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지키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기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안전한 자산,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철칙으로 여기고 있죠.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